2026, the year of the red horse. We will run as hard as the red horse. 안녕하세요. 저스트의 펀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입니다. 여러분의 기술 길잡이 덱스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지식 비타민 클레어입니다.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요. 네, 저희 방송이 재미있고 또 유익하다 싶으시면 지금 바로 채널 고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사실 요즘 챗 GPT 같은 생성형 AI 안 써보신 분 거의 없으시죠? 그럼요. 저도 얼마 전에 이걸로 보고서 초안을 써봤는데 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전문가 수준의 글이 뚝딱 나오는 걸 보고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렇죠. 이게 경이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싶어서 약간 좀 오싹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맞아요. 글쓰기는 이제 기본이고 복잡한 코딩을 짜주고 심지어 고민 상담까지 해주잖아요. 네네. 진짜 요술램프의 지니 같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지니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그 마법의 비밀은 잘 모르고 그냥 쓰기만 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사실 오늘 이 주제를 고른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인공지능 진화의 분기점은 단연 이 생성형 AI의 등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이 LLM,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는 게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걸까? 그리고 이 복잡한 원리를 저 같은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게 한번 설명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와, 드디어 요술램프를 분해해보는 시간이군요. 지니의 비밀을 파헤친다니 정말 기대되는데요. 자, 그럼 1부에선 이 똑똑한 AI가 어떻게 우리 인간의 언어를 배우고 이해하게 되는지 그 첫걸음부터 차근차근 따라가 보죠. 좋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컴퓨터는 오직 0과 1, 이 두 개의 숫자만 아는 기계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 슬픔 같은 인간의 복잡한 감정이 담긴 글자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컴퓨터가 글자를 이해하게 만드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토큰화. 영어로는 토크나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작업입니다. 토큰화요? 네, 쉽게 말해서 문장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의미 단위, 그러니까 토큰이라는 조각으로 잘게 나누는 과정이에요. 토큰이요. 그게 혹시 레고 블록 같은 건가요? 우리가 한정된 종류의 레고 블록을 가지고 상상하는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요. 와, 정확해요. 비유가 완벽한데요. LLM도 미리 정해진 수만 개의 토큰, 즉 레고 블록을 조합해서 세상의 모든 문장을 이해하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하, 이 토큰이 바로 AI가 세상을 인식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자인 셈이죠.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 unbelievable이 있다면요. 이걸 하나의 단어로 통째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unbelievable 처럼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로 쪼개는 거죠. 아하, 이렇게 하면 나중에 unbreakable처럼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와도 un과 able이라는 익숙한 레고 조각을 보고 이건 깨주지 않는다는 뜻이겠구나 하고 의미를 유추할 수 있게 돼요. 와, 되게 효율적이네요. 그럼 한국어는 어떤가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처럼 띄어쓰기 하나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언어잖아요. 그쵸. 한국어 같은 교차어는 더 정교한 방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방에처럼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인 형태소로 분리해요. 형태소 단위로? 네. 이렇게 해야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이 토큰화 과정이 얼마나 정교한지에 따라 AI의 언어 이해 능력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문장을 레고 블록처럼 잘게 쪼개서 예를 들어 사과라는 단어를 1045번 블록으로 바꿨다고 칩시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컴퓨터에게 숫자 1045는 그냥 1045일 뿐이잖아요. 그쵸. 이 숫자 자체에는 사과가 둥글고 빨간 과일이라거나 맛있다는 의미가 전혀 담겨 있지 않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두 번째 마법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숫자로 바뀐 토큰에 의미라는 영혼을 불어넣는 과정, 이걸 임베딩이라고 불러요. 임베딩이요? 네, 저는 이걸 의미의 지도를 그리는 과정이라고 비유하고 싶어요. 의미의 지도요? 그거 흥미로운데요? 네, 옛날 방식은 단어를 그냥 가나다 순 사전처럼 정리했어요. 강아지 바로 다음에 전혀 상관없는 강도라는 단어가 나오는 식이죠. 아, 하지만 임베딩은 달라요.
마치 우리가 대형마트에 갔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대형마트요? 네, 과일 코너에 가면 사과, 바나나, 오렌지가 모여 있고 가전 코너에 가면 냉장고, TV, 세탁기가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인베딩은 이렇게 의미가 서로 비슷한 단어들을 수백, 수천 차원의 거대한 지도 위에 서로 가까운 좌표로 배치하는 기술이에요. 사과는 바나나 옆에, 강아지는 고양이 옆에 점을 찍는 거죠. 와, 그럼 그 지도만 보면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사과와 바나나는 가깝고 사과와 냉장고는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식으로요. 네. 그리고 이 지도가 정말 강력한 진짜 이유는 단어의 의미를 좌표, 즉 벡터로 표현했기 때문에 수학적인 계산이 가능해진다는 점이에요. 네, 단어로 수학을 한다고요? 네. 가장 유명하고 신기한 예시가 바로 이건데요. 뭔데요? 지도 위에서 왕의 좌표를 찾아요. 그리고 그 좌표에서 남자라는 방향과 거리만큼을 빼고 대신 여자라는 방향과 거리만큼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왕이 되나요? 에이, 설마요. 놀랍게도 정확히 여왕의 좌표 근처에 도착합니다. 진짜요? 와, 이게 무슨 뜻이냐면 AI가 왕과 남자의 관계는 여왕과 여자의 관계와 같다는 걸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별, 신분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지도 위에서 방향과 거리로 표현되는 거죠. 세상에 이건 진짜 마법 같은데요. 하나 더 있어요. 지도 위에서 한국이라는 점에서 서울이라는 점으로 향하는 화살표, 즉 벡터는요. 네. 일본에서 도쿄로 가는 벡터와 거의 평행하게 나타나요. 와, 이건 AI가 국가와 수도라는 관계의 패턴을 기하학적으로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증거죠. 와, 정말 놀랍네요.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뗐을 뿐인데 벌써부터 머리가 띵할 정도로 신기해요. 단어를 숫자로 바꾸고 그 숫자에 의미의 좌표를 부여하는 것만으로 이런 일이 가능하다니. 그렇죠. 하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단어라는 재료를 손질한 과정에 불과해요. 아, 이제 이 재료들을 엮어서 문장이라는 근사한 요리를 만들어야죠. 맞아요. 결국 중요한 건 문장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는 거니까요. 자, 그럼 2부에서는 이 단어들을 연결해서 문맥을 파악하는 LLM의 핵심 엔진, 즉 뇌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본격적으로 탐험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흥미진진한 이야기, 유익한 세상 이야기. 잠시 후 계속됩니다.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2부의 문을 활짝 엽니다. 저는 클레아고요. 덱스터입니다. 1부에서는 LLM이 단어를 토큰이라는 레고 블록으로 쪼개고 이게 토큰화였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의미의 지도 위에 좌표를 부여하는 인베딩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언어의 재료를 손질하는 과정이었죠. 네, 이제 그 재료들을 가지고 문장 전체의 의미라는 요리를 만들 차례인데요. 이 요리를 만드는 주방장자, LLM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2017년 구글의 전설적인 논문 Attention is all you need, 우리말로 하면 주목만 있으면 돼에서 등장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입니다. 이름부터 멋있네요. 영화 주인공 이름 같아요. 이 트랜스포머가 등장하기 전에는 AI가 문장을 어떻게 이해했나요? 예전에는 RNN이라는 기술을 주로 썼어요. Recurrent Neural Network의 약자인데 RNN이요. 네, 이건 마치 우리가 책을 읽듯이 단어를 하나씩 순서대로 읽어나가는 방식이었죠. 나는 오늘 학교에 간다. 이런 식으로요. 되게 합리적인 방식 같은데요.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문장이 짧을 땐 괜찮았어요. 그런데 나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고 강아지와 산책을 한 후에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간다처럼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지면 심각한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아, 학교에 간다를 처리할 때쯤이면 문장 맨 앞에 있던 나가 누구였는지 까먹는 거죠. 저도 책 읽다가 그런 적 많은데 AI도 그랬군요. 맞아요. 그런데 트랜스포머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문장을 순서대로 읽는 게 아니라 문장 전체를 한 번에 쫙 펼쳐놓고 모든 단어들 간의 관계를 동시에 한꺼번에 파악해요. 와, 한 번에요? 네, 마치 독수리가 하늘에서 숲 전체를 조망하는 것과 같죠. 덕분에 문장 맨 앞에 있는 단어와 맨 끝에 있는 단어의 관계도 놓치지 않고요. 네네.
무엇보다 여러 계산을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 처리가 가능해져서 학습 속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AI 발전의 게임 체인저가 된 거죠. 잠깐만요. 모든 단어의 관계를 한 번에 본다는 건 처리해야 할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정보 속에서 어떻게 핵심을 놓치지 않고 중요한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트랜스포머의 심장이자 아까 말씀드린 농원의 제목에도 들어있는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어텐션이요? 네, 이름 그대로 주목하고 집중하는 기술이에요. 어텐션, 혹시 그거랑 비슷한가요? 시끄러운 칵테일 파티장에서도 이상하게 친구 목소리만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칵테일 파티 효과요? 와, 완벽한 비유예요. 수많은 단어라는 소음 속에서 지금 문맥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단어, 즉 친구 목소리에만 가중치를 확 높여서 집중하는 원리죠. 아하, 이걸 조금만 더 기술적으로 설명하면 쿼리, 키, 밸류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작동하는데요. 잠깐만요. 갑자기 좀 어려워지는데요? 괜찮아요. 똑똑한 도서관 사설을 떠올리면 아주 쉬워요. 도서관 사서요. 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동물은 길을 건너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피곤했기 때문이다. 네. 여기서 그것이 뭔지 알아맞혀야 해요. 당연히 동물이죠. 그렇죠. AI도 똑같아요. 현재 단어인 그것이 사서에게 질문을 던져요. 이게 퀘리예요. 저기요 사전이 저는 이 문장에서 누구랑 제일 관련이 깊나요? 아, 그러면 문장 속 다른 단어들이 각자 이름표를 들고 있어요. 동물이라는 이름표, 길이라는 이름표. 이게 키예요. 네, 키. 사서는 그것이라는 질문, 즉 퀘리와 동물, 길이라는 이름표, 키를 비교해보죠. 아하. 그런데 피곤했다는 힌트가 있으니까 길보다는 동물이랑 더 관련이 깊다고 판단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관련성 점수가 가장 높은 동물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추는 거예요. 와, 그리고 동물이 가진 진짜 의미 정보, 이게 바로 밸류인데 이 정보를 집중적으로 참고해서 아, 그것은 동물이구나 하고 최종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게 바로 어텐션의 원리입니다. 와. 인간이 글을 읽고 맥락을 파악하는 사고 과정이랑 정말 소름 돋기 비슷하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똑똑한 두뇌까지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이 천지의 뇌도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상타잖아요. 이 텅 빈 두뇌를 어떻게 교육시키나요? 이제부터 LLM 성장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3단계 학습법이 있는데요. 3단계요? 네, 첫 번째 단계는 사전 학습, 프리트레이닝.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책을 읽히는 단계입니다. 갓 태어난 AI에게 인터넷에 있는 거의 모든 텍스트 데이터, 책, 뉴스, 논문, 웹사이트를 전부 다 읽게 하는 거죠. 공부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요? 아주 단순한 다음 단어 맞히기 퀴즈를 수조 번 풀게 하는 거예요. 다음 단어 맞히기요. 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수도는 라는 문장을 주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보라고 시키는 거죠. 아, 처음엔 엉뚱한 답을 내놓겠지만 틀릴 때마다 스스로를 교정하면서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결국 서울이 정답일 확률이 가장 높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과정을 통해 언어의 문법, 단어 사이의 관계, 세상의 수많은 사실 지식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죠. 그럼 2단계만 거쳐도 우리랑 대화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쉽게도 아직은 아니에요. 이때의 AI는 그냥 다음에 올 가장 그럴듯한 단어를 예측하는 앵무새에 가까워요. 앵무새요. 네, 사용자의 명령이나 의도를 이해하지는 못하죠. 프랑스 혁명의 원인을 요약해줘 라고 말해도 그냥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인터넷 글을 그럴듯하게 이어붙일 뿐 요약이라는 지시를 수행하지는 못해요. 아, 쓸모있는 AI가 되려면 특별 과외가 필요하겠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2단계 미세 조정, 파인 튜닝입니다. 미세 조정. 네, 특정 목적에 맞게 전문화시키는 과정이죠. 마치 의대생이 외과, 내과 같은 전문을 정해서 심화 훈련을 받는 것과 같아요. 아하. 사람이 직접 만든 수만 개의 질문, 모범 답안 세트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학습시켜요. 이런 질문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좋아 라고 콕 집어 가르치는 거죠. 네네. 이 과정을 거치면 AI는 드디어 사용자의 지시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결과물을 내놓게 됩니다. 이제 똑똑하고 말도 잘 듣는 AI가 됐네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렇죠.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거나
폭탄 만드는 법 같은 위험한 정보를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일종의 사회성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게 마지막 3단계 인간 피드백 강화 학습 RLHF입니다. AI가 인간의 가치관에 부합하고 더 유용하면서도 안전한 답변을 하도록 만드는 인성 및 예절 교육 과정이에요. 인성교육이요? 이거 비유가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마치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것과 비슷해요. 강아지요? 네, AI가 여러 개의 답변을 생성하면 사람이 그걸 보고 어떤 답변이 더 좋은지, 더 윤리적인지 순위를 매겨줘요. 아, 그럼 AI는 사람에게 칭찬, 즉 높은 점수를 받은 답변의 특징을 학습해서 다음번엔 사람이 더 선호할 만한 방식으로 대답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일종의 보상 시스템을 통해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하는 거예요. 하하.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걸 넘어서 어른에게 존댓말을 쓰듯 인간이 선호하는 뉘앙스와 톤 앤 매너를 배우는 거네요. 맞아요. 이른바 눈치를 배우는 과정이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 3단계를 모두 거쳐야 비로소 우리가 만나는 것처럼 안전하고 유익하며 정중한 AI가 탄생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학습까지 완벽하게 마친 LLM의 운전대를 우리가 직접 잡아볼 차례입니다. 네. 이 똑똑한 AI의 성격을 조절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움직이는 물리적인 엔진, 즉 하드웨어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뉴스에서 수십억 개 파라미터, 수조 개 파라미터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봤어요. 이 파라미터가 바로 AI의 지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도대체 파라미터가 뭔가요? 많을수록 똑똑하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가장 쉬운 비유는 우리 뇌의 시냅스예요. 시냅스요? 네, 뇌세포들을 연결하는 연결망이죠. 이 연결 강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 배우는 방식이 달라지잖아요. 아, 파라미터가 바로 그 연결 강도를 조절하는 값이에요. 또 다른 비유로는 거대한 오디오 믹서의 수조 개짜기 조절 손잡이를 상상해 보세요. 와, 수족이에요? 네, AI를 학습시킨다는 건 이 수조 개의 손잡이를 하나하나 미세하게 돌려서 가장 완벽한 소리, 즉 정답을 내도록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와, 손잡이가 많을수록 더 정교하고 풍부한 소리를 낼 수 있겠네요. 대신 그만큼 조절하기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전기도 많이 먹겠죠? 바로 그거죠. 그럼 우리가 직접 조절할 수 있는 손잡이도 있을까요? 네, 챗봇 설정 같은 데 보면 온도, 템퍼레처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건 뭔가요? 온도가 높으면 AI가 뜨거워지나요? AI의 창의성 조절 다이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창의성 조절 다이얼이요? 네. 온도를 0에 가깝게 낮게 설정하면 AI는 가장 확률이 높은 정해진 답변만 하는 보수적인 모범생이 돼요. 아, 모범생. 네. 논리적이고 사실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 코딩을 하거나 팩트 체크를 할 때 유리하죠. 그럼 온도를 높이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한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아주 유용하죠. 다만 너무 높이면 앞뒤가 안 맞는 헛소리를 할 위험도 커지고요. 다이얼 하나로 AI의 성격을 모범생에서 예술가로 바꿀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럼 이 모든 복잡한 계산을 실제로 수행하는 하드웨어, 즉 AI의 심장은 뭔가요? 이 거대한 계산은 결국 반도체 칩이 담당하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CPU, 그리고 요즘 너무나도 핫한 GPU, NPU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죠. 아, CPU, GPU, NPU. 네. 주방에 빗대어 설명해 드릴게요. 주방 비유 좋네요. CPU는 복잡하고 어려운 요리를 순서대로 척척 해내는 수석 셰프예요. 아주 똑똑하지만 혼자 일하죠. 혼자서. 반면 GPU는 아주 단순한 작업, 예를 들어 양파 껍질 깎기나 감자 깎기 같은 일을 동시에 해치우는 수천 명의 보조 요리사 군단 같아요. 아하, LLM의 연산이라는 게 왕남자 플러스 여자 같은 단순 계산을 수조 번 동시에 처리하는 거니까 그렇죠. 똑똑한 수석 셰프 한 명보다는 보조 요리사 수천 명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군요. 그래서 AI 시대의 GPU가 그렇게 중요해진 거군요. 정확합니다. 수석 셰프 한 명이 양파 1000개를 써는 것보다 보조 요리사 1000명이 한 개씩 써는 게 압도적으로 빠르니까요. 맞네요. 마지막으로 NPU는 뭐냐면 아예 양파 다지기 전용 로봇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용 로봇이요? 여기 맞춰지는 느낌이네요. 자, 오늘 정말 긴 여정을 함께 했는데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원리를 알고 보니 LLM은 과연 새로운 형태의 지성일까요? 아니면 그저 인간의 말을 정교하게 흉내내는 앵무새에 불과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기술적으로만 보면 LLM은 다음에 올 가장 그럴듯한 단어를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기계가 맞아요. 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LLM을 확률적 앵무새, 스토캐스틱 패럿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배운 말을 그럴듯하게 따라할 뿐 진짜 의미를 이해하는 건 아니라는 비판이죠. 앵무새라니 우리가 본 놀라운 능력에 비하면 조금 박한 평가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그 앵무새가 가진 확률의 지도가 인류가 쌓아올린 거의 모든 지식을 담을 만큼 거대해지고 복잡해졌을 때 네. 거기서 나타나는 창의력, 추론, 유머 같은 창발적 능력을 단순히 흉내내기라고만 폄하할 수 있냐는 거죠. 아, 양동이에 담긴 물 분자 하나는 파도를 만들 수 없지만 수십억 개의 물 분자가 모인 바다는 거대한 파도를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결국 정답은 아직 없군요. 확실한 건 우리가 상상 이상의 강력한 도구를 손에 넣었다는 사실이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블랙박스처럼 느껴졌던 AI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이 강력한 도구를 어떻게 더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기술을 이렇게 재미있는 비유로 풀어주시니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청취자 여러분께도 유익한 지식 비타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은 다음 주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끝으로 저희에게 최고의 에너지가 되는 것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덱스터 클레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